미국이 처음 충격을 받았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누리호 재진입 실험 데이터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 워싱턴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마하 20을 넘는 속도, 수천 도의 열을 버텨낸 실험체, 그리고 그 모든 숫자가 말해주는 단 하나의 사실. 한국이 핵탄두 없이도 핵 전략의 마지막 조각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머릿속에서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전략타격과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던 선임 조정관이었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공군 장교로 복무한 뒤 랜드 연구소와 펜타곤을 거쳐 이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은 핵전략이라는 단어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제 책상 위에 올라오는 보고서는 늘 비슷했습니다.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 탄도탄 배치 현황,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결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제가 계산하던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이었죠. 만약 저쪽이 쏜다면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한국은 그 지도에서 늘 작은 파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 동맹 네트워크의 한 조각, 보호해야 할 파트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국가안보회의 지하 상황실에 들어섰을 때도 저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익숙한 지도가 떠 있었고 러시아 서부의 사일로들에는 붉은 점이, 중국 내륙에는 각종 미사일 기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영병과 동창리 일대는 노란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판이군. 러시아 사르맛 미사일 분석이 끝나고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을 때 회의 말미에 레이첼 모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수석 분석관이자 늘 두꺼운 서류 뭉치를 끼고 다니던 그 꼼꼼한 분석가. 추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새로운 자료 묶음을 펼쳤을 때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우주력 발전 현황 요약.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를 꺼내드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KPS, 차세대 중형 위성. 레이첼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독자적인 중장기 우주 계획.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사 성공 기록과 향후 로드맵, 그리고 재진입 연구의 잠재적 기반을 차근차근 짚어나갔습니다. 저는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레이첼, 그건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한국이 발사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ICBM 국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핵탄두도 없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해본 적 없는 나라예요. 주변에서 가벼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비확산 체제의 충실한 회원국, 미국이 보호해주는 동맹, 미사일 지침 아래 오랫동안 묶여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재진입을 운운한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의 흥미로운 각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마주친 데이비드 웨버 부보좌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재진입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아. 로켓 크기만 봐도 중국 창정 오형의 절반도 안 되잖아. 펠컨 9랑 비교하면 거의 장난감 수준이고. 저는 웃으며 맞장 굳혔습니다. 맞아. 한국은 그냥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야. 핵 테이블에 앉을 자격은 없지.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몇 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동맹국 역량평가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나토 주요국들이 차례대로 분석 대상이 되었고 마지막에 한국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이지스 체계, 호주의 오커스 협정, 각국의 잠수함 도입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 누군가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까 그거 누리호였나? 그거 뭐였지? 레이첼이 다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장기적으로 재진입 연구에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익숙해진 우리의 오만. 10년 후에도 한국은 한국일 거야. 데이비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해구산 아래 있는 나라,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 그건 변하지 않지.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던 레이첼의 눈빛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뭔가를 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 무렵 저는 국가안보회의 아카이브에서 오래된 문서를 뒤지다가 특이한 제목의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우주발사체 기술 이전 요청 거부 결정문. 문서를 열자 30여 년 전의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주발사체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했고 미국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야기.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우리가 대신 쏴줄 테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미국이 내린 판단은 냉전 종식 직후의 논리로 보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발사체 기술이 잘못 쓰이면 미사일로 전용될 위험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서를 덮으려는 순간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위성을 자기 손으로 쏘아 올리고 싶었을 젊은 엔지니어들. 그러나 미국의 한 줄짜리 문장에 의해 꿈이 접힌 사람들. 그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찮아. 그 결정은 당시에 옳았어. 한국은 우리 보호 아래에서 잘 살았고 발사체 기술이 없어도 문제없이 성장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파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작은 파란 점이었고 저는 그 점이 언젠가 색깔을 바꿀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추진 잠수함 협의와 연료주기 완화, 논의가 잇따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보와 비확산, 억제력과 신뢰라는 4개의 축 위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제독은 중국 잠수함 활동 증가를 지도 위의 붉은 점들로 보여주며 한국의 해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서 늘 그러하듯 절충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료는 미국이 공급한다. 설계 핵심 기술은 미국이 통제한다. 플랫폼은 주되 무기화 가능성은 장치로 막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고. 한국은 우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때 레이첼이 조용히 제 사무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봅니다. 우리가 준 열쇠만 있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한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영리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반쯤은 현실적인 우려로, 반쯤은 과한 경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넣어둔 그녀의 보고서를 또다시 읽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한미 공동 재진입체 실험 결과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검토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보고서를 가져온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첼이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온갖 숫자와 그래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사 고도, 재진입 각도, 속도, 열 환경, 자세 제어 알고리즘. 그 모든 데이터를 따라가다 어느 지점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재진입 속도 마하 20 이상, 표면 온도 약 6000도,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탄두가 어느 도시에 떨어질지, 어느 건물을 향할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 궤적 제어. 그리고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장의 평가 문장. ICBM급 재진입체 개발 요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탄두 케이스와 유도 장치가 추가될 경우 실질적인 전략 탄도탄 재진입체로 전환 가능.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넘기고 또 넘겨봤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설계의 주도권은 한국 연구진에게 있었고 미국은 시험 환경과 계측을 지원하는 조력자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열과 속도, 궤적을 모두 다루는 기술적 능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핵탄두만 없었을 뿐 운반 수단은 준비되어 버린 셈이었죠. 화상 브리핑에서 연구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수준은 우리 내부 예측을 상당히 상회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 전 국가안보회의에서 제가 웃으며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그냥 좋은 발사체를 가진 동맹일 뿐이라고, 재진입 기술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핵도 없는 나라가 ICBM을 운운할 수는 없다고, 그 말들이 제 귀에서 하나씩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출장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라 제 판단 전체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다시 박준혁 국방무관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났던 때보다 눈빛은 훨씬 단단해져 있었고 표정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합동작전센터에서 저는 한국이 쌓아 올린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KPS와 재진입 데이터를 결합한 시뮬레이션, 다탄두 공격을 분해하고 진짜 탄두와 기만체를 구분해내는 알고리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어 체계로 통합한 모델. 김도연이라는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적의 탄두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 탄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너무도 간단했지만 제 등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방어와 공격은 같은 수학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정태영 단장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방어에만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조용한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제 메일함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연구소의 내부 평가. 한국의 재진입 기술 수준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한다. 열차폐 소재와 자세 제어 알고리즘 측면에서 일본의 현재 개발 수준을 최소 수년 이상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한국을 앞섰다고 믿어온 분야에서 스스로 몇 해 뒤처졌다고 인정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군사과학원의 분석은 더 짧았지만 한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동북아 전략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유럽의 전략연구소들은 한국을 비핵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억제 능력에 근접한 나라로 평가하며 핵무기 없이도 핵 전략의 상당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로 한국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미 전략대화 자리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사체, 재진입, 항법, 연료 주기. 한국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췄거나 곧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핵탄두만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핵 없는 핵무장국이라고 부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강요된 결과가 아닙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선언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자기들이 서 있는 지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관계의 성격을 바꾸자는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앞에서 저는 하얀 누리호를 올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으며 빛나는 그 발사체는 30여 년 전 미국이 한국에게 건넨 한 줄의 문장을 조용히 부셔버리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저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한국에게는 그런 기술이 필요 없었을까? 연기가 하늘에 길게 남아있는 동안 주변에서는 환호성과 눈물이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연구진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고 정부 관계자들은 손을 맞잡고 박수를 쳤습니다. 곁에 서 있던 박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어떠십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탄이라 부르기엔 부족했고 충격이라 부르기엔 너무 늦은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아마도 늦게 찾아온 존중에 가까운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죠.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우리가 대신 쏴줄 테니까. 박준혁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30여 년 넘게 쌓아온 어떤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략 능력 재평가. 첫 문장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분석관의 기존 평가는 틀렸다. 틀렸다라는 말을 문서에 남긴다는 건 단순한 자기 비판을 넘어 체계 전체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관리 가능한 동맹, 통제할 수 있는 파트너 정도로만 간주해 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나라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자체 발사체, ICBM급 재진입 기술, 독자 항법 시스템, 연료주기 연구를 통한 핵물질 확보 기반, 그리고 그 조합이 의미하는 것, 핵탄두만 추가될 경우 완전한 핵무장 능력으로 전환 가능. 다음 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다.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의 비핵 선택은 기술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결단이다. 이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지키려는 비확산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 소견을 남겼습니다. 본 분석관은 과거 한국을 지도 가장자리에 작은 파란 점으로 보았다. 이는 명백한 오류였다. 한국은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길을 만들었다. 30여 년 전 우리가 필요 없다고 했던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고 이제는 우리와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다. 과소평가에서는 안 되는 나라. 보고서를 전송 버튼을 눌러 상신한 뒤 레이첼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셨네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끈기만이 아니라 비전 말입니다.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 그날 밤 퇴근길에 저는 문득 서랍 속에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레이첼의 첫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그 서류. 만약 그때 제가 진지하게 읽어보았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정책의 속도나 표현이 조금 바뀌었을 뿐 한국이 가던 길 자체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이었죠. 지금 제 눈앞의 지도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가장자리의 작은 점이 아닙니다. 동북아의 중심에서 핵 없는 핵 전략을 실험하고 새로운 동맹의 형태를 제시하는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열쇠를 만들었고 우리가 닫아놓은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30여 년 전 우리는 한국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지금 한국은 조용히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할 의지가 있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대한민국입니다. 거부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기술을 쌓아 올린 나라. 핵이 없어도 핵 전략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한 나라.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옮겨온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과소평가하는 순간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나라. 저는 이제 그 나라를 지도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할 한가운데에 그립니다.